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한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추석은 다 잘 보내시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 원격 수업 다 열심히 들으셨죠? 믿고 수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배울 파트입니다.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운동 대단원 4에서 문호 개방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여기에 갑신정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1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진개혁파의 개화 정책과 갈등이라고 부제를 정해봤는데요. 급진개혁파는 조선이 하루빨리 개화를 실천해야 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을 모범으로 삼아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마음이 급해. 지금 벌써 난 연도가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조선은 변할 생각이 없으니 마음이 급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이렇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모군란.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모년에 구식병사들이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청이 조선에 대해서 굉장한 내정 간섭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게 이모군란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진개혁파들은 굉장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떤 개혁 정책을 하고자 했는지부터 보죠. 일단 방문국을 설치했습니다. 신문을 발행하고자 했어. 신문을 발행하고자 했고 그 결과로 나온 신문이 나중에 한성순보라는 신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급진개혁파들이 방문국은 설치했지만 한성순보를 만든 것은 급진개혁파들이 아니라 온건개혁파들이었어. 어쨌든요, 방문국을 설치해서 신문을 발행하고자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학생을 파견했습니다. 일본의 유학생을 파견해서 특히 이제 군사훈련과 관련된 유학생들을 파견을 했었어요. 어, 다음 볼까요? 근데 문제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서요. 이 청이란 이 존재가 누구를 도와서 정권을 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민씨 정권이 이모군란 때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정권이 무너졌어. 근데 정권이 무너졌는데 누가 다시 정권을 찾게 좀 해줬나요? 청나라가 와가지고 홍선대원군 납치해가고 군대 배치해가지고 이모군란 주동자들 잡아들이고 구식군인들 진압하고 해서 민씨들에게 민씨 정권을 다시 세워준 겁니다. 즉 이 얘기는요, 이모군란으로 증명되는 것은 임시 정권이 얼마나 기반이 취약한 정권인가를 보여준 거였고, 또 한 가지는 청의 도움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든 정권이었다는 것도 또한 보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민씨 척족 세력들은 청의 도움으로 정권을 되찾았으니 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대적인 급진적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고요. 이 민씨 정권이 어떤 존재예요? 이거 잠깐 복잡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민씨 정권은 왕비인 명성황후 민비의 힘의 등을 민비를 등에 업고 이 정권을 쥔 애들입니다. 근데 민비가 힘을 쏟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전제 군주 정이기 때문이다. 왕이 최종 결정을 했고 왕에게 정권이 있는 왕에게 주권이 있는 전제 군주 정이기 때문에 왕의 부인인 민비에게 힘이 실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근데 개화정책이란 거 급진개화파가 얘기하는 개화정책이란 게 어떤 거였냔 말이에요.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는 서양의 종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사상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니 조선의 그러한 사상의 기본이 성리학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입헌 군주정 등을 이야기를 하니까 왕권을 약화시키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급진개혁파의 개화 정책에 이런 민씨 정권은 고분고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급진개혁파애들이 어디를 모범으로 했다고 했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했기 때문에 또 급진개혁파 애들은 청나라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 가뜩이나 내정 간섭하는 데다가 별로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청 입장에서도 급진개혁파 애들을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청의 내정 간섭과 민씨 정권의 견제로 인해서 이런 방문국 설치 정도나 유학생 파견하는 수준을 제외하고서는 이런 급진 개화파가 원하는 개혁 정책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쨌든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온건 개화파든 뭐 급진 개화파든 동의하는 일이야. 심지어는 민씨 정권도 개화는 해야 한다. 서구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해. 근데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고 운영하는 데는 뭐가 든다는 거예요? 돈이 든다는 겁니다. 돈이. 근데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에 이 조선의 고질병 중에 하나는 재정난이에요.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조선이 이런 개화 정책에 쏟아부을 돈이 쉽게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 개화 자금, 개화 정책 추진 자금을 어디서 충당할 것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김옥균을 대표로 하는 급진개혁파 멜랜드로프 당시 외교고문입니다. 외교고문이었던 이 멜랜드로프는 청나라가 추천해서 온 외교고문이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간에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김옥균은 어떻게 했느냐? 김옥균 같은 일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측에서 언제든지 도움 주고 싶은 일이 있을 주고 싶으니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이나 혹은 자금이 필요하면 말하라 하고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김옥균한테 언제든지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은 우리가 자금을 대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 이런 개화 자금을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으로부터 빌리자. 즉 차관을 얻어서 개화 자금을 충당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한 반면에 멜렌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당호전을 찍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백전 기억하십니까? 당백전? 당백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백전은 이게 뭐예요? 한 양이 100냥어치의 가치를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만원짜리가 아니라 100만원권이 나온 꼴이에요. 근데 당 오전은 그건 아니지만 5배 가치는 베르는 돈을 찍어내자 이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돈을 찍어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돈을 찍어낸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돈을 찍어낸다는 거는 결국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 물가의 상승과 경제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제 고종이나 정권을 수정했던 고종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좀 중심 잡고 딱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둘 다 합니다. 당호전도 찍고요 김옥균 일본 보내가지고 차관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갑신정변의 이제 발생 배경 중 하나가 되는데 차관을 도입하는 실패합니다. 일본이 말하기는 언제든지 오시면 자금을 대드리겠어요. 차관을 드릴 거예요. 하고 얘기해놓고 정작 김옥균이 건너가니까 어렵겠네요. 돈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를 해버린 거야. 근데 큰 소리 빵빵 치고 왔는데 김옥균 입장에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은 분명 이 책임을 물어서 뭐 할 것이다. 자기들이 급진개혁파 세력이 이 정권에서 밀려나게 되고 조선은 이 개화의 길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어요. 약간 지금은 생각하면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을 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변을 준비를 해요. 정변을. 아, 안 되겠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는 무력으로 타개해야 한다.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 정변을 일으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는 급진기아파는 조선 정부에 있는 관료 세력 중에 소수파예요. 그러니까 설사 뒤집어 엎더라도요. 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인력풀도 안 되고 군사력도 안 되고 실력이 그만하지 못합니다. 그 정권 뒤집은 다음에도 인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정권을 뒤집을 만한 무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급진기아파 일파들이 맨 처음에 미국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사한테 협조를 요청을 해요. 아,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정변을 일으키려 하는데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 한다. 그러니까 미국 공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미국 측에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넌지시 떠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대충 그 뜻을 알지만 우리는 조선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면서 어마뜨거나타면서 거절을 하고요. 이때 접근하는 게 바로 뭐였습니다. 일본이 접근합니다. 김옥균과 급진기업파 세력에. 일전에 차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 뜻하는 바가 있다면 지원을 해드리겠다.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 공사관 경비병력을 지원해줄 걸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이모군란의 결과로서요. 이모군란의 결과로서 일본이 어떻게 해요? 재물포조약을 강요하죠. 그 재물포조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뭐 이 사절단 파견, 배상금 지불 이것도 있겠지만 뭐도 있으면 공사관 경비. 너희 애들이 너희 나라 사람들이 이 공사관 습격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했으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공사관 경비를 위한 병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해가지고 이 공사관 지원 병력이 들어옵니다. 공사관 지원 병력이 들어오는데요. 한 이, 이 일본군 공사관 지원 병력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공사관 병력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병력을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이 상시에 이 청나라 이 주둔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서울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한양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청나라 군대 숫자가 3,0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 1,500명 정도가 이 철수를 했다 이겁니다. 왜 철수를 했냐면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왜 전쟁이 벌어졌냐면 그 베트남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지금 이제 베트남이 그 당시에 이제 이 프랑스의 침략을 받고 있었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에 SOS를 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제후국을 자처하는 베트남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손을 놓고 볼 수는 없다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프랑스와 싸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가 불리하고 전쟁이 좀 위급하다 보니까 이 중앙에 있는 군대를 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군이 모자라다 보니까 한양에 주둔하던 군대를 일부 철수시켜서 중앙으로 이제 도성으로 이제 청나라 도성인 베이징으로 주둔을 시켰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실제로 이제 철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확인하지 않고 이 급진기아파 애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해를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대가 빠졌댄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1,500명 정도인데 그러면 선생님 일본 지원해봤자 200명밖에 안 되는데 1,500명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본군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일본군을 청나라 군대가 공격했다간 또 어떻게 될 수 있다?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이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청나라가 일본과의 충돌을 꺼려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그렇게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갑신정변의 전개입니다. 자, 갑신정변은요, 84년, 1884년 10월에요. 우정총국 낙선 축하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이제 우체국이에요. 이제 우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그 기구로서 만들어진 게 우정총국인데, 이 우정총국을 만들었으니까 축하 파티를 하겠다 해가지고 주요 관리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였는데 이웃 민가들에다가 폭탄을 설치해놓고 일제히 터트린 다음에 청나라가 공격했다. 혹은 갑자기 보다 이웃이 누군가가 공격을 했다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우정총국 건물에서 나가려 할 거 아닙니까? 그 나가려 할 때 그 수구파 인사들을 이 축하연에서 나가는 인사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어, 그 많이 죽이려고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민영익 같은 인물들이 죽을 뻔하거든요. 이 민영익 같은 명성황후 민 씨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개화파 인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개화파 인사가 등을 돌리고 이 개화파 인사들을 공격하는 입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제 1차 타겟이 돼가지고 가장 이제 먼저 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민영익이 이제 죽을 뻔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하나였던 이제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 사람이 이제 민영익하고 좀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민영익을 자기 아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자기 이제 하인한테 시켜서 궁궐로 빨리 보내라 해가지고 궁궐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 민혁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떤 수가 있겠냐 했을 때 서양 선교사로 들어왔던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였는데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수술을 시행해가지고 이 민혁이가 살려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고종의 어위까지 오르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둘째치고요. 이 우정총국 낙선 축하연에서 한 난장판을 만든 다음에 수구파 인사들을 죽이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나잖아요. 그래서 살해를 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이 우정국이 있습니다. 우정국에서 이들은 나 일을 일으킨 다음에 두다다다다 뛰어가. 두다다다다 뛰어간 다음에 잠깐 이 일본 공사관에 잠깐 들려요. 일본 공사관에 들려서 이 닭개조회라고 해가지고 일본 공사가 있는데 일본 공사한테 한번 물어봐. 물어봐. 아, 준비됐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준비됐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두다다다다 뛰어가. 두다다 뛰어가서 이 대조전이 아니고 왕의 침전입니다. 왕의 침전. 왕의 침전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전하 큰일 났습니다. 제발 저희 말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연락을 취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 이 지금 사대당들과 청군이 어, 난을 익혀서 저희가 지금 이걸 막고자 합니다. 즉시 이 난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니까 고종이 이제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했더니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력이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전화를 호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에게 야 그거 어떻게 연락할 텐데 그랬더니 야 그거 일본 왕께서 허가한다는 서신 하나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제 왕이 나를 호위하라 하고 써서 이제 이 급진교합파 쪽에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공사관에서 병력이 출동을 하는데 이제 건의를 하는 거야.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 창덕궁은 너무 넓어 이 방어하기가 어려우니 경우궁으로 이동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궁이 어디냐면요. 이게 이 별궁이에요. 근데 이게 별궁 이게 말이 궁궐이죠. 이제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였던 수빈 박씨가 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의 어머니가 있던 집이니까 궁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긴 했지만 사실 그냥 큰 이제 대궐이라기보다는 큰 집에 가까운 큰 양반집에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여기로 옮겨간 겁니다. 여기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러고서 다음 날이 된 거죠. 자,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개혁정관 14개조라고 하면서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하고 인사 정책을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개혁정관 14개조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체제를 개혁하겠다 이건데, 요걸 통해서 여기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자, 그리고 내각제도를 수립하자, 그리고 인민평등권을 보장하자,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조금 지나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했다가 아까 조카였던 민혁이 다쳐서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급진계합파 애들이 마치 정권을 잡은 듯하고 잡고 이제 뭐 이러저런 인사 정책을 취하니까, 아, 요놈들이 나는 이렇게 하구나, 요놈들이 주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철통같이 얘네들이 이제 경비를 쓰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 어쨌든 주변에 이제 청과 연락을 취하기도 노력을 하고요. 또 이제 왕한테 이제는 좀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 경호국은 너무 좁고 불편합니다. 다시 창덕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죠. 다시 창덕궁으로 갑시다. 전하 너무 불편합니다. 여기에 있기 싫어요. 이제 아무래도 경호국이 작은 곳이다 보니까 방어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병력들을 배치만 해놓으면 방어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구도인데, 어, 이제 창덕궁 같은 경우는 엄청 넓으니까 막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소수 병력, 이 공사관 병력 200에다가요, 급진계합파 애들이 데리고 온 병력 기껏해 한 100 남짓입니다. 근데 이들 가지고 막으려고 하면 창덕궁을 커버 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이들이 방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을 거예요. 청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청군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고종이 이제 옮기고 싶다, 창덕궁을 옮기고 싶다, 이렇게 의향을 내비치죠. 근데 이제 급진계합파들은 이 경욱을 뜨면 안 된다 했는데, 당시 이제 일본 공사했던 다케조에가, 아, 예, 창덕궁 옮겨서 되겠습니다, 전학해서 그러시면 옮기시죠 하고 한 거죠. 아마 다케조에 같은 경우에는 청이 아마 일본군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거나, 좀 혹은 일본군이 청군보다 엄청 강력하다는 이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급진계합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청군이 아니나 다를까 공격을 옵니다.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정권을 잡았던 건 딱 하루예요. 뭐 3일 천하라고 얘기하지만, 어, 첫째 날, 첫째 날 저녁, 밤이 돼서야 정변이 일어났고, 다음날 아침, 오전에 청나라 군의 공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천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권 잡았던 건 가운데 있었던, 딱 온전히 정권 잡았던 날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셋째 날 아침 오전이 되니까 이제 청군 2,500명 가량이 조선군 일부와 함께 창덕궁으로 공격을 오니 일본군이 이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넓다 보니까 청군과 조선군이 공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케조에가 어떻게 선언하냐? 우리는 도저히 어렵겠다, 우리는 철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니 급진계합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미쳤냐? 우리는 당신 믿고 정변을 일으켰다, 이제 와서 당변신이 철수한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 했는데, 다케조에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철수를 하니까 김옥균과 서광범, 서재필, 박경효 등은 이 일본군을 따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홍영식 같은 경우에도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는데 이 고종이 이제 왕이고 나발이고 지금 다 버리고 도망가는 마당에 고종이 홍영식을 붙들고서, 경은아 나를 버리고 어딜 가는가 이렇게 얘기하니, 홍영식이 차마 고종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습니다. 또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그 민영이과도 친했고 그 청나라군의 대표였던 위안스카이아와도 절친했거든요.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죽이겠느냐, 귀양 정도 보내겠지 했는데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 도망을 가서 여기에 자기들 집 있잖아요. 김옥균 집, 홍영식 집, 박교수 집, 서광범 집, 뭐 이런 집들인데 전혀 돌아보지도 못하고 일본군을 따라서 도망을 가서 제물포항의 군함을 타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여기서 이게 설명을 드리면 좀 그런데 이들의 집은요 역적으로 취급을 당해가지고요.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어, 김옥균의 부인과 이제 딸 같은 경우에 딸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노비가 되고요. 홍영식 같은 경우는 홍순목이라고 아버지가 전직 영의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변이 실패했다 이 소식을 듣고서 홍영식의 아버지였던 홍순목은 홍영식의 아들을 데리고 아들한테 독약을 먹이고 자기 손자 죽으니까 손자한테 독약을 먹이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모두 자결하라 명을 내린 다음에 자기도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박영효 같은 경우에는 형이었던 박영교라고 있었는데, 이 박영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을 이 사이에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재필 같은 경우도 서재필의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와이프하고. 근데 이제 어린 아들과 와이프가 나중에 역적으로 취급을 당하고,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서재창이라고 해서 서재필의 동생이 있었는데 저번 일본 유학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유학에 일본 육사에 이제 일본 군사학교에 유학을 갔다가 갑신정변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갑신정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사형을 당하는. 이때 나이가 서재필이 약관 20살이었거든요. 서재필이. 근데 이 서재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나이가 1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안타까웠죠. 이때만 해도 아직 그 죄인의 가족들, 역적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연좌제가 없어지지 않았던 시점이라 이들은 역적으로 취급을 당했고 그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종속관계를 청산하는 국가의 자주독립을 추구했고요.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근대적 정치 사회체제를 구축.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를 알기 위해서 14개조 정강을 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개조 정강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흥선대원군을 귀국시키고 종래청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 청과의 정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확립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문벌을 폐지하고, 문벌이 뭐냐면 바로 양반들이에요. 양반의 이런 권위를 문벌이라는 걸로 지칭하는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양반 중심의 정치체제를 타파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한다는 얘기죠. 양반일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이제 뭐 했기 때문에 관직을 독점하기 때문이거든요. 능력에 따라 관직을 임명하겠다. 이거는 이 양반들의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게 안 나오는데 이 4조 볼까요? 4조 보면 4조와 7조 같은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규장각을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이거는 그 국왕을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기관을 폐지해 가지고요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겠다.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 역할처럼 왕실의 자문기구, 왕의 자문기구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시부 같은 경우는 왕의 측근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내시들은 왜냐면 왕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국왕과 가까이 하는 기관들을 폐지함으로써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13조입니다.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자, 최종 결정권자는 보통 누굽니까? 왕입니다.
근데 대신과 참참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 의교라고 반포한다. 반포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의정부에 있는 대신들이죠. 그러니까 즉 대신들이 정치를 하고 왕은 위에 존재하는 군주권이 제한된 상태, 즉 입헌 군주정을 시도하고자 했던 겁니다. 왕 입장에서 싫어하겠죠? 14조입니다. 의정부와 육조 외에는 필요 없는 관청을 없앤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정부이긴 했는데 어, 기관은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기관은 굉장히 그러니까 많았다고요. 근데 그러면 이 관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문관 숫자 해봤자 총 해봤자 문관이라고 해봤자 어, 청 해봤자 이 1000명 정도 됐습니다. 1000명 정도 됐는데 요걸로 전체 문관이 가름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청이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겸직을 많이 했어요. 겸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뭐 영의정이 그 의약을 담당 왕의 이러한 약을 담당하는 뭐 내의원 도제조를 겸한다든지 뭐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기관이 있으면은 그 기관을 고위 관직자들이 여러 개씩 겸하고 있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전문화 해가지고 없앨 기구는 없애고 겸직도 좀 줄이고 하자. 이게 행정기구의 개편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조는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여 재정을 넉넉히 한다. 이건 뭐냐면 지조는 토지에서 나는 음, 토지에서 나는 이 산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즉 요즘으로 하면 토지세라고 할 수 있어요. 토지세라고 하는데 어, 이 토지세 제도는 이제 개혁하자 이거죠. 근데 지조법을 개혁하자 이건데 이거 어떻게 개혁하자는 거냐면 아마 이게 이제 국가 재정이 중요했던 이유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이 충실해야 돼요. 근데 조선 정부가 국가가 재정이 충실하지 않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일단은 일반 기본적으로 설정된 세금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백성들은 힘들었다면서요. 설정된 세금은 높지 않은데 임의로 부과된 세금들이 겁나 많아가지고요. 그 관리들이 거기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뜯어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토지세 제도를 좀 개혁을 해가지고 이 백성을 관리 부정도 막으면서 세금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 재정도 확보하고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추진을 하냐 한다면은 일본의 예를 들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토지가 있으면요. 토지 면적을 측정하고 그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 지가의 3% 정도를 매년 납부하게 하는 거죠. 그럼 매년 납부하는 돈이 일정하겠죠. 그 지가는 어떻게 상정할까요? 한다면 면적하고요. 그러면 그 토지의 수확물이 많이 나오는 토지는 지가가 높게 산출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겠죠. 아마 근데 개화당 애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없는데요. 6조입니다. 각도의 환상, 황국을 영구히 박지 않는다. 소위 황국제도 없어지지 않았나요? 하지만 암암리에 또 생겼어요. 그, 이, 뭐라고 할까요? 흥선대원군이 환국을 폐지했지만요. 민씨 정권이 들어서니까 다시 그 환국이 생기게 됩니다. 환국이란 게요, 기본적으로 또 뭐도 있냐면요. 백성을 복지제도로서 시행됐지만요, 지방 관청이요, 항상 재정난이었어요. 나라에서 바치는 세금은 이만큼인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적다 보니까,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관리도 뭔가 해먹을 구석이 생기죠. 그래서 이 환곡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환곡이 없어졌다가 다시 암암리에 생겨나서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곡을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근데 해상공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공국은 이 보부상을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근데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역을 수행하는 대신에 이 행상의 입장에서 특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부상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보부상단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이 보부상단을 관할하는 게 해상공국이에요. 즉 특권을 주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누구든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특권을 부여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업체제를 부정하고 자유로운 상업을 발전하기를 도모한다는 거고요. 12조의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한다는 건 이건 재정이 일원화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 재정이 일원화가 안 됐어요. 재정 일원화가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나눠져 있었어요.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조선 세종 때 조선은 재정을 일원화 하려 했어. 근데 이후에 세조 때 다시 이 재정을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으로 나눈 거예요. 하여간 세조가 문제입니다. 세조가. 근데 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신하들한테 나 돈 없으니까 돈을 쓰고 싶어 하고 허락을 받는 것보다는 딴 주머니 차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돈을 쓰는 게 낫죠. 편하죠. 좋죠. 그래서 이후 왕들은 이런 재정 일원화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계속 재정을 어떻게 했다? 따로 썼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요. 거의. 그래서 재정 일원화를 하겠다. 그래서 원래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인 호조에서 관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5조 밑에 있습니다. 탕가놀이들 중에 죄가 심한 자는 처벌한다. 국가기관을 확립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실 아예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지받을 만한 요소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실패 요인을 꼽는 이유에도 이제 이런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귀양살이하거나 옥에 갇혀있는 자는 적당히 혐을 가한다. 이게 민신수수. 아무래도 그런 형이 감해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군사인데요. 그리고 급히 8조입니다. 급히 순사를 두고 도둑을 방지한다. 근대적 경찰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대적 경찰 제도를 실시하겠다. 자, 그 다음에요. 사형을, 군사는 사형을 1형을 합하되 장정을 뽑아 근위대 설치한다. 그래서 군의 통솔권을 확립하고, 근대를 이제 근대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러한 근대적 정치 사회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아까 말했던 개혁정강 14개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은 분명히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대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갑오개혁이라든가 독립협회, 애국계몽 운동도요, 이 갑신정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후에 갑신정변의 한계는 무엇인가 한다면요. 일단은 소수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뭐 토지개혁 등을 얘기하지 않았다는데 개혁정강 14개조를 보면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역이었던 서재필 같은 사람은 민중들의 지지를 우리가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중들을 그 계몽하지 못했다. 우리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지 못했다는 게 이 갑신정변의 실패의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재필이 독립협회 활동이라던가 혹은 독립신문을 어, 이제 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갑신정변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바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민중을 우리가 계몽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민중들이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뭘로 봤을까? 이들을 매국노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일본군과 이 급진 계합파들을 향해 백성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이들을 봤을 때 일본과 손을 잡은 매국노로 봤거든요. 왕을 협박하고 일본과 손을 잡은 매국노들이다. 자, 그리고요. 이게 가장 또 문제예요. 외세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했어요. 일본군이 있어서 정변에 성공했다면 일본군이 철수하니까 바로 정변이 끝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실력보다는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을 했다는 건데, 만약에 설사 이 갑신정변이 성공했더라도 과연 우리들은 일본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자, 갑신정변의 실패 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의 간섭이 심하겠습니다. 민씨 정권은요, 청나라로부터 2번 구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나라의 간섭이 심하겠죠. 청나라의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조선은요, 일본의 이 갑신정변의 책임을 묻고 갑신정변의 주동자들을 조선에 넘겨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조선 민중들이 공사관을 불지르고 일본인들을 죽였다 하면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관의 신축 비용을 부담해라 하면서 역으로 나오게 되고, 조선은 이에 굴복해가지고 결국 이 한성조약을 맺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관을 신축하는 비용을 납부합니다. 참 좀 뭐 같죠? 지들이 정변을 하는데 앞장섰으면서 분노한 백성들이 공사관을 부르짖고 일본군 공사관 직원들 몇 명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뇨.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청하고 일본은요, 이거 우리 둘이 언젠가는 한번 여기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 축전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직감을 했는지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 우리 둘 다 군대를 철군하자. 일본도 청도 군대를 철군하자. 하고 난 다음에 조선에 만약에 우리가 군대를 파병할 거면 상대국에 미리 통보를 하자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그럼 청나라의 간섭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청나라의 군의 감찰위원이었던 위안스카이, 나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위안스카이는 조선에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상대국에 그래서 이 사람은 청나라의 입장을 조선에 전달하고 조선을 압박하고 조선에 간섭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벌여서 고종이 나중에 겁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상대국에 미리 통보하자인데 이 텐진조약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예요. 요 사람들 교과서에도 있는데 요 분이 박영효, 그 다음에 여자함이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 일본 가가지고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는 동지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오른손을 가슴팍에다 넣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나폴레옹이네요. 이 나폴레옹이 이 당시에 그 인기 있는 영웅이라 너도 나도 이 나폴레옹식의 이런 포즈를 많이 취했어요. 근데 이들의 후회담을 얘기하면요. 이 김옥균하고 박영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박영효가 김옥균을 욕해요. 당신 이렇게 사지 마! 하면서 막 욕하고요. 여기서 서광범, 서재필, 박영효 같은 경우는 어디로 건너냐면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왜냐면 이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 건너갔을 때 일본에서는 이 혁명 영웅 뭐 혁명 열사들 하면서 막 환대하고 그러다가 어 이들의 정치적 쓸모가 끝나고 사실 또 조선에서 맨날 이 사람들 죽인다고 자객 보내고 막 그러고 맨날 돌려달라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좀 푸대접해요. 그러니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으로 의해서 일단은 조선에 뻗쳤던 세력이 뒤로 물러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푸대접하니까 이 박영효라든가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도저히 못 있겠다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 서광범하고 서재필은 그래도 이 미국 생활에 적응을 어떻게 했는데 박영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왕의 사위여서 그런가 이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왜냐면 미국 가면 이 사람들 그냥 황인종 원투 쓰리란 말이야. 막 막노동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냥 돌아옵니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본에서 지내게 되고요. 서광범하고 서재필은 나중에 이제 대학 교육까지 미국에서 받아가지고요.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고 미국 여자하고 또 재혼을 해요.
서강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받은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지방 공무원 생활하는데 도서관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사서 일을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은 이 한문책을 번역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김옥균 같은 경우 일본에 남아 있었는데 일본에서 남아 있다가 사실 이 사람이 주모자죠. 근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도 굉장한 이제 풍요 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하고도 막 첩을 몇 명씩 두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리고 막 그래서 박영호가 싫어하고 저 새끼가 저렇게 사니까 우리가 망한 거야. 막 그리고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혼인보라고 해가지고요. 일본 바둑계의 이 시조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김옥균하고 두었던 바둑 기보가 현재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바둑도 이 김옥균이 풍류나마였거든요. 바둑 잘하고 잘 두고 그다음에 뭐야 글도 잘 쓰고 막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인기는 있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 사람이 계속 조선 정부에 뭐 건의서 보내고 뭐 우리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자꾸 자개 보고 하니까 이래저래 해서 관리가 불편하니까 막 섬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1893년입니다. 93년. 이제 나중에 이제 어, 그 가보년 전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홍종우라는 사람을 1893년 무렵에 만나게 돼요. 근데 홍종우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조선이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조선인이어서 이 사람과 되게 어쩌다 저쩌다 접촉을 해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 홍종우라는 사람이 이제 건의를 한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청나라로 건너가서 이 청의 이 청나라의 대신인 최고 대신인 이홍장하고 우리가 단판을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김옥균이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이홍장 아들하고 좀 친해. 좋아. 당신 뜻대로 하지. 하고 건너가서 청나라에 딱 들어와서 여관에 이제 여관에 짐을 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음날 뭘 할 것인지 하고서 책을 읽고 있는데 홍종우가 갑자기 한복을 입고 나타나더니 김옥균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고 김옥균이 이걸 맞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김옥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청나라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어떻게 한다? 조선에서는 우리로 김옥균의 시신을 넘겨라.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보호를 받던 사람이 청나라에서 죽었으니 일본으로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나라는 결국 조선으로 김옥균의 시신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 김옥균의 시신을 근데 이제 김옥균 시신이 오래되면 이제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옥균의 시신에 오치를 해가지고 보내게 돼서 김옥균의 시신은 어떻게 되느냐? 참혹합니다. 요렇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강변에 매달리게 되죠. 근데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1894년의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1894년 말이 되면요. 이 후반기가 되면 이 박영효라든가 서광범이라든가 서재필이라든가 이런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요 사면을 받고 조선에 귀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게도 돼요. 그건 물론 뭐 자신의 뜻을 펼쳐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김옥균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일단은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갈등과 중립화론 좀 보겠습니다. 이거 청나라고 일본인데 이 둘이 이렇게 갑신정변 이후에 이랬단 말이죠. 아무래도 청의 압박이 일본보다 세요. 근데 갑신정변 이후로선 청나라가 간섭이 심해졌고요. 여기 러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청의 간섭이 심하니까 조선이 러시아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조로 수호 통상조약을 1884년에 맺은 다음에 조로 밀양을 추진합니다. 1885년에. 근데 이거를 눈치를 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청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와 가까워해지는 느낌을 보니까 여기에 아, 이러면 안 돼 하고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영국이에요. 왜냐면 러시아는요, 항상 해양 세력으로, 남쪽 해양으로 나가려고 했고, 전 세계 바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영국 같은 이런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 하면서 거문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거문도 이제 남해안의 섬이에요. 이 거문도를 점령을 하니까 이 상황은 사실상 이 여러 열강들이 한반도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 이 조선에 주재하던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라는 사람이 조선을 중립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6일준 급진기아파의 일파인데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조선이 4개국이 모여가지고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모여서 조선의 독립을 확약받고 조선을 중립하자. 그러니까 즉 뭐다 열강 세력이 부딪히니까 여기를 물론 열강 세력의 공백지로 놓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 하고 약속하자는 거예요. 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본이나 청이 조선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그 욕구가 영국이나 러시아 갖고 있는 욕구에 비해서 훨씬 컸어요. 영국 입장에선 조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러시아가 내려오지만 않으면 돼. 일본은 대륙을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세력이 특히 일본이 진출한다든가 해양 세력이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울타리라고 조선을 바라봤기 때문에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실제로 시행하고자 했을 때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화와 자주의 모세.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야겠네요. 자, 한성주부 발행했습니다. 1886년입니다. 원래 그 방문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성수부 발행했다고 했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급진개혁파가 세웠던 이 방문국도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복설돼가지고 한성주부를 86년에 발행하게 됩니다. 유교국원입니다. 최초의 이 공립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인데 주로 근대학문과 외국어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리고요, 연무공원이라는 것도 생기는데요. 이거는 서양식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문과 기술자를 초빙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라든가 서양과의 외교에 활용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자주외교는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의 공사관을 직접 개설해가지고요, 뭐 척을 통한다든지 일본을 통한다든지 하지 않고 직접 서구와 혹은 열강들과 뭐 하겠다 외교를 활동을 벌이려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나 심했고 또 민씨 정권이 이런 개화 정책에 미온적이거나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조금 수업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갑신정변의 내용이 많아요.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도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